어머님, 몸이 무거워서 청소하기가 어려워요. 태교에 좋지 않으니까 집안일은 어머님이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아기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타고 밤에 울면 업고 달래주고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이 많았어요. 손주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웬일로 며느리가 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어머님도 편히 앉아 계세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해주니까 맛있네. 어머님, 잠깐만요. 오늘 식사비는 15,000원이에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뭐라고? 식비라고? 수진아, 그동안 내가 해준 건 어떻게 생각해?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다음부터 식사하시면 식비랑 제 수고비도 청구할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69세 신미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던 제 집에 아들 부부가 들어온 건 4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신혼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 준비하는데 집 문제가 너무 어려워. 잠깐만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될까? 나중에 돈 모아서 따로 나갈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키운 아들인데 시작부터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파트에 방 하나를 내주고 셋이 함께 살기로 했죠.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안방을 아들 부부에게 주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겨갔어요. 처음엔 임시로만 생각했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따로 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몇 개월 정도만 있다가 나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계약서도 없고 명예 변경도 없이 그냥 살게 됐죠.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나 봐요. 며느리는 처음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덜 외롭기도 했고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머님께서 하시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던 며느리가 점차 어머님이 집에 계시니까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집안일 좀 도와주는 게 뭐 대수인가 싶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점점 가사도우미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엔 반찬을 만들어 놓고 청소며 빨래며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게 점점 형식적인 인사말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아들이 힘들까봐,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참고 또 참았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뻤죠. 첫 손주니까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부터 며느리의 요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입덧이 심해서 냄새를 맡기가 힘들어요. 음식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몸이 무거워서 청소하기가 어려워요. 어머님, 태교에 좋지 않으니까 집안일은 어머님이 해주세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배려하는 게 시어머니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은 다 만들어주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치웠어요. 며느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아기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밤에 울면 업고 달래주고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이 많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직장 복귀하려면 몸조리를 제대로 해야 해요. 라며 계속 제게 아기를 맡겼어요. 저는 69살인데도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이 말이 매일 아침에 인사가 됐어요. 처음엔 고맙다는 말을 하던 며느리는 시간이 갈수록 당연한 듯 요구만 늘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 도시락을 싸고 6시에는 손주를 깨워서 씻기고 먹이고 며느리가 출근한 후엔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동네를 돌며 아이를 재우고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고 정말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달려 있었죠.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빨래, 청소, 요리,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며느리는 직장맘이라 힘들다고 했고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뭐죠? 저는 일도 없고 시간도 많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제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갓난아기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도 손주가 예뻐서 아들이 힘들까봐 참고 또 참았죠. 이것도 할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하지만 제 시간은 점점 없어져 갔어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모든 시간이 그 아이와 집안일에 다 갔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며 견뎠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손주도 이제 제법 컸고 며느리는 직장에서 승진도 했어요. 아들도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연봉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여전히 생활비가 빠듯하다. 아이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든다는 말만 했어요. 어느 날 손주 생일이었어요. 3살 생일이라 조금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어. 선물도 사고 용돈 봉투도 준비했어요. 평소엔 집에서 항상 함께 먹었는데 그날은 생일이라 그런지 며느리가 특별히 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어머님도 편히 앉아 계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손주도 기뻐하고 아들도 즐거워하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해주니까 맛있네. 라고 칭찬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도 기뻐하면서 어머님 많이 드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왜? 뭔 일 있어? 오늘 식사비는 15,000원이에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식비라고? 네.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서요. 재료비랑 제가 요리한 수고비까지 합쳐서 15,000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매일매일 해준 요리는 뭐였을까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도시락 싸준 것, 몇 끼 반찬 만들어준 것, 손주 이유식 만들어준 것. 그 모든 게 공짜였나요? 수진아, 그동안 내가 해준 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다음부터 식사하시면 식비랑 제 수고비도 청구할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부탁한 적이 없다고요? 매일 아침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던 건 제가 꿈꾼 일인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여긴 어머님 집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가 관리비도 내고 살고 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려면 당연히 비용을 내셔야죠. 제 집이 아니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살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제 집이 아니라고요? 관리비 낸다고 집 주인이 되는 건가요?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린 정말 돈이 없어. 이해해줘. 제가 키운 아들이 저한테 식비를 달라고 하다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게 제가 평생 키운 자식인가 싶었죠. 알겠다. 15,000원 줄게.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집인데도 이제는 제 방이 따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전혀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인생이 뭐지?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 며느리 말대로 계산을 해보자. 정확히 계산해보면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저는 평소에 가계부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뭘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다 적어두는 편이에요. 그 가계부를 보면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쓴 돈을 계산해 봤어요. 먼저 식재료비부터 계산했어요. 매일 장을 보고 반찬 재료 사고, 아이 이유식 재료 사고,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제가 냈어요. 3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은 손주 관련 비용이었어요.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옷, 장난감. 이것도 제가 많이 샀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3년이면 1,080만 원이에요. 교통비도 있었어요. 병원 갈 때, 마트 갈 때, 놀이터 갈 때. 항상 제가 손주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것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됐을 거예요. 360만 원이죠. 그런데 가장 큰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월세였어요. 제 집인데 저는 작은 방 하나만 쓰고 아들 부부는 안방과 거실, 주방을 다 쓰고 있었거든요. 이 동네 전세가가 얼마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안방 하나에 거실, 주방까지 합치면 월 9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48개월 동안이니까 4,320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그들이 냈다고 하지만 그건 월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노동력이었어요. 매일 12시간씩 육아와 가사일을 했으니까.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인터넷으로 베이비시터 시급을 찾아봤어요. 시간당 1만 원 정도더라고요. 하루 12시간이면 12만 원, 한 달이면 360만 원이에요. 3년이면 1억 2,960만 원이에요. 가사도우미비도 따로 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이것도 시간당 8,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하루 5시간씩 해도 한 달에 120만 원, 3년이면 4,320만 원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식재료비 1,800만 원, 손주 용품비 1,080만 원, 교통비 360만 원, 월세 4,320만 원, 육아비 1억 2,960만 원, 가사비 4,320만 원, 총 2억 4,840만 원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3년 동안 2억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들에게 써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게 밥 한 끼에 15,000원을 달라고 했던 거죠. 계산 결과를 보고 나니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억울했어요. 제가 이렇게 바보였나 싶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보내시겠어요? 제가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집도 비워달라고 하고 싶고요.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법적으로도 충분히 청구 가능한 금액이에요. 특히 월세 부분은 확실히 받을 수 있고요.
육아비와 가사비도 시장 가격을 적용하면 과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지난 48개월 동안의 월세 4,320만 원, 육아비 1억 2,960만 원, 가사비 4,320만 원, 생활비 1,800만 원, 기타 비용 1,440만 원, 총 2억 4,840만 원을 청구합니다.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저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아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진짜 청구하신 거예요? 그래. 니들 말대로 계산해봤어. 정확히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엄마, 이건 너무 과해요. 우리가 언제 이런 돈을 달라고 했어요? 과하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한 일이 공짜였어야 한다는 거야? 며느리가 식비 15,000원 달라고 했을 때는 안 과했나? 아들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돈 어떻게 줘요? 그럼 집에서 나가. 지금까지 공짜로 살았으니까 됐잖아. 며느리도 따라왔는데 처음엔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 이런 걸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부탁 안 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니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왜 3년 동안 받아먹었어? 그건 그리고 네가 어제 식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는 남이라며? 남이면 정사는 해야지. 며느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은 우리 이미 집을 계약했어요. 뭐라고? 새 아파트 계약하고 다음 달에 이사 갈 예정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그동안 저한테 돈이 없다, 집 구하기 어렵다고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6개월 전부터요. 엄마한테 말 안 한 이유는 이유는 뭐야?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외로워하실까봐요. 저희가 나가면 혼자 사시게 될 텐데.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다 해주니까 편했던 거죠. 공짜 가정부이자 베이비시터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나가기 전까지 나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던 거네? 아들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더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퇴사했대요.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도 나한테 아이 봐달라고 한 거야? 그건 일이 바빠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회사에 가지 않으면서 아이는 저한테 맡기고 집안일도 저한테 시키고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점점 저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왜 감사 인사도 안 했는지, 왜 제게 식비를 달라고 했는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제가 화를 내니까 오히려 엄마가 너무 심하다,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고? 그럼 니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한 게 가족 대우야? 결국 큰 소리가 났어요. 이웃들이 다 들을 정도로 싸웠어요. 그런데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30일 안에 집 나가. 돈도 갚고.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발칵 뒤집혔어요. 변호사를 찾아갔나 봐요. 그런데 변호사도 제 청구가 합리적이라고 했나 봐요. 특히 월세 부분은 법적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돈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월세만이라도 깎아주세요. 4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돼. 전액 다 갚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야. 사실 돈을 받는 것보다 집을 되찾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제가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이미 69세인데 말이에요. 그냥 제 집에서 제가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결국 아들 부부는 2주 만에 집을 나갔어요. 정말 빨리 나가더라고요. 아마 이미 준비해뒀던 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가면서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이제 혼자 사시게 될 텐데. 외롭고 힘드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손주도 못 보게 될 텐데. 그런 말들이 협박으로 들렸어요. 제가 무서워서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니들은 신경 쓰지 마. 드디어 집을 되찾았어요. 4년 만에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내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기분. 이런 기분이었구나 싶었죠. 첫날 밤에는 안방 침대에 누워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 이제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내 맘대로 TV도 보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해 먹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이런 당연한 일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동안 항상 누군가가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적적했어요. 하지만 그 적적함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뭔가 해달라고 요구받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다들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잘못 산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집을 되찾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오늘 뭘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제일 먼저 한 일은 집 정리였어요. 아들 부부가 쓰던 물건들을 다 치우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집을 꾸몄어요.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을 놓고 벽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취향대로 꾸민 집이었어요. 그 다음엔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이 봐준다고, 집안일 한다고 못 만났던 친구들이요. 친구들도 미자야,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면 표정이 많이 편안해진 게 보였거든요. 동네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에 신청했어요. 요가 수업도 듣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한글 교실에서 자원봉사도 했어요. 특히 자원봉사가 정말 보람 있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는 일이었는데 제가 만든 반찬도 넣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 반찬 누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 오랜만에 먹어봐요. 그 말들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한테는 버린다는 말까지 들었던 제 손맛을 누군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요리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요리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미자 씨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밥 먹고 있어요. 미자 씨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들 집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노력이 여기서는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부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까지 말이에요.
사실 처음엔 아들과 며느리한테 화만 났었어요.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배신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먼저 경계선을 없앴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부모니까 해야 한다. 할머니니까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줄 몰랐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항상 그래, 내가 할 게만 말했죠.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는 외면당한 분들이요. 미자 씨, 우리가 너무 착하게 살았어. 착한 게 아니라 호구였던 거야.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착하게 사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정작 그날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이제서야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손주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가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뭐든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가족이라서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예전 같으면 손주가 그리우니까 그냥 만나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며느리한테서도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아마 아들이 시켜서 그런 것 같았는데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었잖아. 그리고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과야? 이제 1년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요. 오늘도 내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요리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도 해드리고요. 선생님, 저도 며느리한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경계선을 그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담을 들려드려요. 처음엔 무서워하시지만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사진 찍기와 여행이에요. 그동안 못 가봤던 곳들을 혼자서 다니고 있어요. 경주도 다녀왔고 부산도 다녀왔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서 좋아요. 사진도 찍어서 복지관에 전시회도 열었어요. 신미자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미자 씨 정말 멋져요.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아들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와요. 하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는 없어요. 그냥 엄마 건강은 어때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이런 말만 해요. 저는 답장도 안 해요.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없는 한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바로 신미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이런 이유로 당연하게 희생하거나 이용당하지 마세요. 사랑과 희생은 다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제가 69세에 새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는 저 신미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